Now, let us begin the panel discussion.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은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특히 기조발제에서 언급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 전략연구본부의 정일영 본부장님께서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희숙 대표 변리사님,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의 구중회 전무이사님, 중소기업 벤처부 기술혁신 정책과 이윤세명 과장님, 그리고 OECD 과학기술정책 분석가 짐 필립 박사님께서 패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정일영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일영 본부장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현재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에 있고 오늘 패널 토론을 좌장으로 이끌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될 것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연사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한국어로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발제자 세 분의 인상 깊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 발표에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또 다시 한번 제가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 옆에 계신 시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희숙 대표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네. LB 인베스트먼트 구중회 전무이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OECD 과학기술정책분석가 짐 필립 박사님을 저희 온라인에서 모셨는데 지금 혹시 연결이 되나요? 아, 네. Hello, Dr. Jim Philip. 짐 필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한 축의 대전환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맞게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도 넉넉하게 이제 배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토론을 한 그 세컨 라운드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바이오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그 안에서 좀 특정 섹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 또 토론자분께서 이제 답변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토론자께서 좀 첨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스트 라운드는 우리가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미래를 우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선 세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로 구중회 전무이사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벤처 투자 쪽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는데 저희가 1세대 바이오 벤처 그리고 현재 한 2세대 바이오 벤처라고 나눈다면 좀 주요 특징이나 현안 이슈 그 쟁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 벤처를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세대 구분을 아무래도 상장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레고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됐었는데 이 상장하는 과정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타트업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바이오 같이 돈만 쓰고 연구 결과로 이제 회사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장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과감하게 한국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초인데 기술 평가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일정 등급이 나오면은 상장을 시켜주는 사례가 2005년에 5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개 회사가 넘었기 때문에 세대로 따지자면은 그 회사가 이제 1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2년 이후부터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도 나왔지만은 헬스케어 분야 쪽부터 신약도 합성 신약부터 항체 신약이 나오고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1세대 바이오는 아무래도 기술의 개념이나 라이센스 아웃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매출을 올려서 상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로컬 시장을 아무래도 노리는 게 강했고요. 그리고 뭐 특허 이슈나 기술 아무래도 매출을 올려서 유예를 받은 상장 요건으로 어쨌건 숫자가 안 나오면은 상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1세대는 굉장히 힘든 환경 내에서 그리고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봐도 2000년부터 바이오 투자하는 심사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공도 바이오를 하고 근데 펀드가 그 당시에는 3년에서 5년짜리 펀드였어요. 그럼 바이오가 보통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을 평균 낼 때 창업해서 상장까지 평균 몇 년 걸리냐? 요즘 뭐 1, 2년 차이가 있겠지만 뭐 여전히 한 14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럼 펀드 5년짜리 투자해서 엑시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심사역이 한때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업계에 있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그 2세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글로벌화된 그 소위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중요한 트리거라고 그럴까 어떤 기점이 된 게 바로 한미의 라이센스 아웃을 그것도 여러 제약사한테 한꺼번에 한 사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점이라고 보는 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모델이 있구나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나라는 솔직히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닥게다 정도. 근데 한국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를 믿고 비임상 또는 임상 1상 이상의 회사들을 빅파마들이 라이센스인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거는 크레딧의 데이터 크레딧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바이오 쪽은 일반 업종하고 다른 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거는 몇 년 동안 이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그 실험 과정 하나를 다 체크하고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인적 오류든 아니면 뭐 자연적인 오류들은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라이센스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세대를 본다면 굉장히 글로벌해졌고 다양하고 BM들이 이제 확실해졌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의 숫자만 보더라도 17년도에 제 기억에 한 11개의 1조 정도였다면 21년도 데이터가 거의 한 두세 배가 넘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 금액이니까 좀 금액이 크지만 몇십 조로 굉장히 괄목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바이오를 좀 나눠보고 그 안에서 특징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눠보고 나니까 특허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겠구나라고 추측이 들거든요. 우리 이희숙 변리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우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추측하는 거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 지금의 주로 바이오 벤처 쪽에서 우리의 좀 투자 전략이나 투자 전략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진짜 사실 1세대라고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그 세대 때는 사실 제가 이제 변리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거의 변리사 시작한 초창기 때 갔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IP, R&D, 뭐 글로벌 라이센스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잘 없을 때죠. 얼마만큼의 특허 출원을 내고 그다음에 사실 그때는 논문을 어디다 내느냐가 더 중요한 정량적인 지표였고 특허는 그냥 약간 사이드 뭐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아까 2세대 바이오 붐이라고 하시는 그 세대쯤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 아니면 그 전부터 IP R&D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IP R&D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부 투자도 굉장히 많아서 특허청 주관으로 뭐 각 부처의 그 과제를 받으면 일정 금액은 다 IP R&D에 투자를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미 특허된 내용도 어디가 공백 기술이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정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꼭 이제 바이오 벤처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보통 제약회사나 큰 회사들도 그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IP R&D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큰 제약회사는 FTO 보고서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이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그런 추세로 바뀐 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공기술이나 이런 뭐 아까 이제 이 민간 기업의 그 라이센싱 아웃이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그런 기관에서 하는 기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업화, 기술 사업화 관련된 과제나 IP R&D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R&D 투자는 아까도 뭐 그 이스라엘 분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탑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R&D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투자의 성과로 21년 기준으로 이제 그 공공 IP 기술입니다. 이건 뭐 정책 보고서에 나온 거니까 공공 IP 기술에 대해서 IP라는 게 15,000건 이상이 이제 기술 이전이 했다는 그게 나온 것만큼 15,000건이 넘은 게 21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올 만큼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수나 그다음에 그 기술 이전 중에 글로벌로 기술 이전된 대비는 2017년도에는 0.6%였는데 오히려 0.4%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어떻게 가야 되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맞으나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서 나 투자를 할 때 그 질적인 부분에 투자를 조금 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못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지금 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포스코 이렇게 발제자분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바이오는 글로벌로 가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고 있는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선 글로벌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생태계나 우리나라 기술 전체적인 산업 발전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꼭 가야 되는 지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그 기술이 나왔고 발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IP를 글로벌로 하는 것 관점부터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BD로 만들고 기술 이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조직적으로 시스템화되도록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나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양적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질적 성장으로 좀 돌아가야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때인데 양적 성장에서 지금 질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때일 때 이 특허 전략에서의 좀 주요한 바틀렉이 뭘까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바틀렉이 좀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걸 제가 얘기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라가 그 IP R&D 전략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제가 나올 때 뭐 회사에서 투자하는 걸 제외하고 제가 이제 과제로 나올 때 뭐 3개월, 2개월, 6개월 정도의 과제를 투입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허 출원을 할 때는 교수님들이나 학교 내에서 논문 어느 정도 다 써놓고 다 이렇게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주시고 뭐 논문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뭘 발표할 때 꼭 급하게 이제 출원을 하시니까 굉장히 급하게 막상 출원을 할 때는 어떤 전략을 수립할 시간이나 내용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저희 나라가 그 이 IP에서 특허 출원을 할 때 그 출원 비용에 대한 이 보수는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근데 그런 보수로 명세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글로벌로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모든 기술들을 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꼭 글로벌로 가야 될 만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처음부터 초기적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뭐 한국 변리사지만 우리나라 명세서와 미국 명세서를 보면 페이지와 장수가 뭐 페이지도 다르고 클레임의 개수가 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명세서 작성한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에 거기에만 매달려서 관련된 이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거의 책처럼 쓰거든요. 또 미국은 약간 영비법은 데피니션을 중요하시게 하기 때문에 어떤 클레임에 뭔가가 쓰면 데피니션 정의부터 다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찾아서 확장을 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근데 국내는 사실은 그렇게 추론하는 거는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는 데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은 아니지 선별적인 건 필요하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투자를 많이 통해서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이제 질적으로 전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질적인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차 저희 구중의 전무이사님께 정말 그 이수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투자해서 이 지식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 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고 99년에 벤처 캐피탈이 와서 소부장을 한 10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헤비 인더스트리를 투자하고 15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관했던 바이오 펀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 충북 창조경제 혁신 펀드라고 진짜 얼리 스테이지 그리고 지역도 충북 지역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타겟으로 하는 일종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펀드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생태계를 약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봤고 뭐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난리지부터 완전히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놀랬던 게 박사를 따신 분이 인건비가 재료공학이나 전자공학 나온 분보다 연봉이 싼 거예요. 왜 쌀까? 문의를 드렸죠. 여러 산업계 교수님이 했더니 대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때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로닉스 정도? 그나마 그분들이 연봉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전에는 박사 연봉이 거의 4천, 5천? 보통 지금 재료공학, 학부전공하고 삼성전자 들어가면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 5천 이상 받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정말 어렵구나.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어쨌건 이 지식 재산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증명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특히 이제 15년도에 한미가 보여준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특허를 보면 보통 이게 양적으로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건 50만 원, 일반에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된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 이사회 때 저 이제 투자되면 제가 보드 멤버에 들어가니까 비용 쓰는 걸 다 어쨌건 이사회에서 결제를 하는데 대표님들이 다 산업계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 관련 얘기를 하다가 특허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한 1,000만 원 들어간대요. 어떤 분야에 추론 내시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근데 맡기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로펌인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이유가 저희 뭐 바이오 전공이 아닌 제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라이센스 아웃인데 청구 범위를 바이오 전공자가 붙어 있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이 붙어 있는 전문 회사에서 청구 범위나 특허 매핑만 하는데도 한 달 이상 잡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내야지 저희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빅파마 그 변호사가 아마 뭐 몇백 명 된 팀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다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 이거 표현이 많이 했지만 진짜 실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투자된 범위 내에서는 돈을 가지고 시간을 버셔야 되고 최고의 데이터를 내시는데 주력하시라. 돈 아끼는 거 쓰지 마라. 뭐 임상 비용이나 비임상 비용 아끼신다고 견적 줬다가 임상 실패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데 그래서 저희 투자회사들은 그때부터 초기부터 찰스리버 같은 데를 썼었어요. 돈 비싼 데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특허 쪽이든 특히 이 전형적인 지식 서비스 사업에서는 저는 최고의 퀄리티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되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비단 특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기평하고 있는 것들도 좀 더 전문가 많이 써서 좀 더 시간 더 많이 주시고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을 쓰도록 비용을 충분히 지금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4,000만 원, 5,000만 원 주더라도
그다음에 식약처에 IND 신청하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억이거든요. 특히 항체 같은 경우는 더 비싸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아낀다고 그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는 소위 식약처 승인이라든지 기평이라는 것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리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쪽 관련된 비용을 아까 언급하셨지만 양적인 성장보다는 진짜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거든 아니면은 뭐 비용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진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다시금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진필립 박사님께 좀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과 또 OECD 쪽에서 바라보는 바이오 벤처, 그리고 또 사실 바이오 벤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와 관련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So let me give you the pres- 네, 저희가 인프라 그리고 국제화에 대한 발표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청을 받은 대로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잠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실 것 같은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Okay. So 네,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잘 떴네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국제화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는 배경을 보시면은 약간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경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안을 갖고 있고 특히 제약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바이오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합성 바이오 의료라던가 각종 제품들에 대한 경험을 했고 또 중간재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저희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인프라에 대한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합성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가 자꾸 에코가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당시 합성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고 또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둘이 당시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쓰이긴 하죠. 어쨌든 이 합성 의약품이라는 것이 설계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제조를 해서 확대를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얘기가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도 투자가 너무 많이 걸리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 의료 쪽이 아니라 투자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재현성과 표준 혹은 기준이 부족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를 의료진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끼리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람 유전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당시에 인력의 부족이 특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저희는 당시 인력에 기대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다가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바탕으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환점에 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디자인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 수는 없겠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라던가 디지털화 역시도 이제 인적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당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도 조금 사이클이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박사학위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공 목적의 바이오 파운더리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바이오 파운더리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쪽을 보시면은 디자인 쪽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질적인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치해 있는데, 설계와 제조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제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와 제조를 완전히 따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공공 바이오 파인더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잘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러한 공학 바이오 분야의 세계 2위 국가로 꼽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억 5천만 파운드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연구시설을 전역에 걸쳐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5개의 바이오 파운드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 6개의 기초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업전환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런던에 있습니다. 이 5개의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든버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머멜리안 셀, 그리고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케미컬, 그리고 노레센 같은 경우에는 식품,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식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전문 분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바이오 파운드리가 서로 다른 특화 분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공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국가지만 합성 의료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 덕분에 많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Center for Process Innovation이라는 곳인데요. 공정기술과 관련된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공정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DNA 처리 같은 거 잘 직원들이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주해서 중소기업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통해서 이런 공정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쪽 센터에서 진행하면은 국가의 지식 전체적인 수준 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 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고 그 스타트업의 어떤 지식들이나 아이들이 국가 전역의 지식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질한 애자일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이 찾아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협업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파운더리를 보시면은 IP와 관련된 아까 많은 분들이 이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협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실리적인 그런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 예를 보시면은 애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 IP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바이오 기술 그리고 합성 의학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인프라들이 여기저기 상재되어 있지만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던 아니면은 실험을 어떤 국가에서 하든 이 네트워크의 개념은 그러한 역량을 공유해보자. 그리고 이 기술의 민주화를 한번 이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엘리트, 그러니까 인류 대학만 이러한 인프라를 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스바의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커넥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산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로 넘어가서 국가 바이오 경제 전략이 2012년부터 미국, EU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은 다 다르겠습니다. 서로 주요로 생각하는 그런 산업들도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헬스케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전략을 보시면은 다른 산업, 뭐 화학이라던가 소재라던가 산업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약간 부각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국가에 따라 보시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X축을 보시면은 Y축을 보시면은 각각의 국가 전략의 페이지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바이오 전략에 꼽히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바이오 기술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합성 의학도 일부 국가에서 아주 일부 페이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을 보시면은 바이오 경제 전략을 이렇게 펴놨습니다. 바이오 경제 그리고 합성 의학을 최전선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고 바이오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 협력 기관들이 만나들고 있는데 EBRC가 대표적인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국제 수준에서 이 EBRC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필요한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파운드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세부 산업들을 보시면은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로드맵은 아니고 굉장히 세세한 산업별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얼라이언스도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연합인데요. 이런 민간의 파운드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 퍼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성격의 바이오 파운드리 글로벌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제가 또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합성 생물학의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바이오 경제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퍼스트 라운드의 마지막으로 저희 중기부 윤세명 과장님께 주제 발표에 대한 또 의견 주실 사항과 함께 정책 결정자로서 바이오 벤처와 관련돼서 현재 주요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의 윤세명 과장입니다. 오늘 되게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 스타트업 정책과 이제 SME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바이오 쪽으로 특화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발제하셨던 분들 이제 발제를 보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약간은 생각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10년쯤 전에 팁스를 처음에 론칭을 할 때 어떤 모델 자체가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사실은 그 담당 국장님과 함께 실제 어떤 직접 가서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당시에는 AC라는 개념도 사실 없었지만은 이제 실제 그 TIP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큐베이터 회사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얀 벤처스라고 인큐베이터 운영도 하면서 이제 AC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데였고, 그쪽이 굉장히 특히 했던 것들은 바이오 쪽 회사가 거의 40%가 넘습니다. 넘고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특화된 웹랩 개념의 어떤 역할들 그때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대표 사례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성공했던 대표 사례라고 이야기했던 기업이 프로탈릭스라든지 이런 데였는데, 거기가 벌써 지금 앵커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역동성 있게 이스라엘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가 에코시스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봤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지금 팁스의 어떤 스타트업 단의 어떤 프로세스,
보통 2년에 한 5억 정도 가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의 정통을 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쪽은 그때도 특화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팁스를 따로 주고 있었습니다. 한 230만 달러 정도를 별도로. 왜냐하면 바이오가 좀 특화된 방식으로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R&D 영역에서 좀 대규모 어떤 시드머니를 이제 공적 섹터에서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쪽을 보고 되게 인상적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팁스 모델을 2013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물론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현재 원조 팁스부터 먼저 스타트를 했죠 그때 하고 이제 나중에 가능하면은 이제 바이오 쪽은 특화한 바이오 팁스를 추가로 론칭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사실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딥테크 팁스라고 이름은 딥테크라 했지만 실제로는 바이오 영역을 주된 타겟으로 하는 그런 3년에 한 15억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겼습니다. 올해. 그리고 사실 지금 스탠다임에 지금 우리 박한주 실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박한주 실장님 스탠다임이 팁스 초기에 팁스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2015년에 종기원에서 나오셔가지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장관님 모시고 행사를 할 때 그때 바이오 분야 특화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 필요하다고 또 역설도 해주셨어요.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좀 늦었지만 이제 올해 이제 시작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AI 기반의 어떤 신약 플랫폼을 해가시면서 정말로 어떤 액티브하게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의 현주소 이게 뭐 바이오만 특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어떤 그런 다국적으로 어떤 브랜치들을 만들어갈 때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다 담고 있으시고요. 살아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전무님은 이런 분야를 선도적으로 항상 제조 기반의 인큐베이팅과 그런 스타트업을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하면서 모델들을 만들고 저희가 항상 영감을 받고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팁스타운을 처음 만들 때 거기 이제 S5를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줬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를 크게 또 엄청나게 크게 만드셔갖고 거기서 또 새로운 시도들과 성공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바이오에서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거기 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한 27% 가까이가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데 묘하게 숫자가 비슷합니다. 중기부에서도 사실 예비 유니콘, 아기 유니콘 하면서 유망한 스케일업 대상 기업들 뽑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뭐 각종 기보 보증을 포함한 스케일업 자금들을 어떤 파이프라인에 넣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거기도 한 30% 가까이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30% 이상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보스턴에서 이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제 글로벌한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졌습니다. 거기서 뭐 자세한 얘기들이 오갔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을지를 지금 관계부 합동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역동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근거 안에는 바이오 생태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어떤 산업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한 2달여간 준비를 하면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통계가 생각보다 바이오 시장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통계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어떤 그런 자료들은 없지만 각각의 뭐 개별 바이오 부티크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IB들에서 이제 다층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자료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20년간 이 바이오 어떤 글로벌한 어떤 그런 바이오 제약 산업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거의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재 주력 산업의 골격이라면 두 개의 합친 시장 규모보다 바이오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한 40%에서 반 정도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점점. 그 정도로 이게 클러스터 집약적인 산업의 어떤 정말로 큰 비중이 앞으로 커져가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이게 들어가 보면 지난 20년간 시장이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제시되는 자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빅파마, 우리가 보통 빅파마라 말하면 이제 화이자나 릴리나 뭐 이렇게 노바티스나 로시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죠.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80% 가까이 되던 비중이 지금은 50% 이하로 줄었고요. 또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의 어떤 차이나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뭐 20년 전만 해도 1%도 안 되는 쪽이 지금 한 15% 가까이 올라왔고요. 한국도 꽤 커졌습니다. 한 2배 가까이 커지고 비중이 크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의미 있는 지난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면서 2% 내외의 그런 포션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 일본보다는 작지만 성장률은 굉장히 크고, 일본은 사실 성장률이 이제 오히려 감퇴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빅팜을 포함한 글로벌한 이제 바이오 제약 전체 산업의 밸류체인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바이오텍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브랜드가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테크 스타트업이죠. 생명과학 스타트업 비중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20년 전만 해도 5%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서 한 7%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보다는 역동성을 거기서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꽤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5대 바이오텍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미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뭐 중국 이제 있고요. 또 이제 텍으로 갔을 때는 이제 실제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이 바이오텍 분야를 정말로 기회를 좀 잡아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이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에 기회가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바이오텍의 어떤 성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클러스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갈 건가가 사실 주된 고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클러스터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재 제안 주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황과 이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현 주소가 오늘 이렇게 지금 심포지움을 이제 이런 바이오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한편으로는 좀 전략적 방향성을 좀 다층적으로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2라운드, 3라운드 있으니까 저는 좀 두서없는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몇 년 뒤쯤에 윤세영 과장님이 이렇게 저희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엄에 오셔서 저희가 한 2, 3년 전쯤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읽어냈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 주시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윤세명 과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또 우리 한국의 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세컨 라운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숙 변리사님께 사실은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강건하게 육성하려면, 이렇게 성장하려면 특허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이 뭔지, 우리가 좀 대응을 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거나 바이오가 바이오만이 아니죠. 굉장히 아까 스탠다임도 그렇지만 바이오와 AI가 다 융합된, 요즘은 융합이 대세이고 융합의 중심에 항상 바이오가 있어서 바이오텍이고 바이오기라고 하지만, 요즘은 융합 기술이 아니고는 이제 바이오 기업도 전통적인 제약회사도 성장의 한계성을 느껴서 그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하는 기업들과 계속 MOA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기사들을 계속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숨가쁘게 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못 따라가고, 제도나 아니면 저는 IP 쪽 업계를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챗 GPT나 이런 숨가쁘게 나오는 이런 신기술을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되는 기술에 대비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제도나 아니면 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항상 이제 나온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따라서 이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데 그 속도가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게 나오면서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중간에 저희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 그 백신이나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개발 방법이 아닌 합성생물학이나 이런 내용으로 자동화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통적인 바이오의 시장이나 제약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거 보면 거기에 분명히 반드시 AI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그만으로는 뭐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원래 IT 강국이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나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잘 나오고 그래서 스탠다임 같은 훌륭한 회사들도 나오고 앞으로 그런 다음 회사들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IP 관점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그 인공지능으로만 실험한 데이터만 가지고는 특허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특허를 해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메디컬 트윈이라고 임상부터 이런 임상에 대한 데이터도 실질적인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메디컬 트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임상에 대한 데이터도 접목을 하고 있고 챗 GTP같이 너무나 빠른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그 다보스라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넣었다가 그 발명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일부러 이제 사실 이슈하려고 해서 그분이 그러신 건데 어쨌든 소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은 발명자에 들어갈 수 없다. 저희 발명의 정의 자체가 인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결정이 나왔고 저희 뭐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법이라고 해서 물론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규제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AI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로 4월 달에 근데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정의에 대해서 사실 챗 GPT 때문에 어디까지 정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중간 지점에서 받고 챗 GPT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부분이 그러니까 배제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딱 그거 정확하게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남기는 걸 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전문가들한테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들의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5월까지 받는 걸로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빠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심사 지침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뭐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심사 지침서를 계속 바꾸고 뭔가 수정 보완을 하는데 이게 늘 이제 항상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는데 늘 너무 한 박자 늦는 것보단 뭔가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사 인력이 좀 충분하게 좀 보충이 되거나 그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심사는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게 나오는 때 미국이나 우선 3인 왜냐하면 각 부서가 있거든요. 부처가. 저도 변리사지만 저는 사실은 바이오나 뭐 제약 쪽은 알지만 IT 쪽을 제가 발명 명세서를 못 쓰는 것처럼 심사도 각자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 분과가 있고 뭐 제약 분야가 있고 다 분과가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거나 그걸 융합된 기술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는 3인의 그런 각 전문가 심사관들도 모여서 심사하는 걸로 규정의 레귤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들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고 계속 사실 이제 저희 계속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발전이나 융합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헬스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력 양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모든 융합 기술을 다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건 산업계 전체나 그다음에 이런 심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변리사나 이런 일을 하는 모든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벤처 생태계를 좀 성장하고 나면 결국에 윤세명 과장님이 마지막에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게 클러스터화되고 또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혁신이 창출되는 것을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데 그중에 전무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오송이나 송도 뭐 이쪽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나 좀 이렇게 강건하게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필요할지 또 이외에도 좀 말씀 주시고 싶으신 사항 부탁드립니다. 그 몇 년 전에 중기청에서 바이오 센트럴이라는 미국의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2,300억인가를 그 비용으로 쓰는 거로 해서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위원들이 나온 얘기가 이게 돈이 2,0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쨌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일단 건물 짓고 기계 사놓아야 돼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뭐 다 꺼내셨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 생태계 안에 집어넣느냐 하느냐가 이 키 이슈거든요. 저도 바이오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신약으로 따지면 디스커버리부터 최종 임상 승인 받아서 뭐 BD 거치고 뭐 다 이 커버리지의 폭이 제가 25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인더스트리보다 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문가하고 소통을 안 하시면 전혀 사업화가 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의조차도 예를 들면 뭐 내과다 그러시면 내과도 구분하잖아요. 소화기 내과냐 무슨 과냐 그 정도로 다른 분야 얘기하시면 나 그 분야 몰라 할 정도로 같은 의사끼리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15년부터 이제 창조경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예전하고 이제 달랐던 거는 이제 기업 인력들이 오셔서 인큐베이팅하는 과정들을 전국에서 이제 했죠. 특히 오송은 아시다시피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신약개발센터, 뭐 그다음에 재단부터 연구소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워킹한 것도 있고 워킹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바이오 센터를 지으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보스턴이나 이런 소위 바이오 스클러터가 잘 되는 곳의 장점이 뭐냐 보면 인프라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인프라 측면은 이제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가 있어야 되고, 연구자, 산업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대전이나 서울 정도가 막 그런 병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혀 다른 하지만 바이오 생태계에 있는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은 제가 경험했던 바이오 생태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제가 바이오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서 보통 벤처 캐피탈이 바이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전공이 아닌 사람은 그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공부도 했지만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완전히 쪼개져 있는 거예요. 비임상은 비임상끼리, 연구하시는 화학자는 화학자끼리, 그것도 학교별로 쪼개져 있고 뭐 적응증별로 쪼개져 있고. 근데 대전을 갔더니 혁신시학사롱이라는 거를 지금 오름이라는 모 대표님이 자기 연구원 시절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어느 인더스트리 가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가 없었는데 이게 판교에 오면서 지금 제가 16년 1월부터 넘어와가지고 거의 초창기 멤버였는데 지금 7,000명,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바이오 연구한 분들은 이 페이스북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월 공짜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주 5월달 주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데 기평 관련 거래소에서 기평을 했던 팀장님 와서 세미나를 하세요. 무료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인프라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적은 자원 내에서 전혀 다른 분야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각각 생태계의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무드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 출발을 했던 대조 모임이 판교에서, 오송에서, 송도에서, 대구에서, 동탄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스프라고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바이오 의학자들도 지금 굉장히 주기적으로 국내 바이오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의 커리어 상담부터 요즘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핫 이슈들을 세미나로 공짜로 학생들을 인바이트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이런 문화가 일단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에 그런 문화나 그런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역시 비용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건물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는 비용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어쨌건 국내 한국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미 형성된, 그냥 미국만 하더라도 뭐 항체 분야나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자문단 그룹에 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예산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게 활성화된 거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교류들이 제가 15년 봤을 때보다 22년, 23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세미나에 100명 넘게 항상 오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나 채널들이 됐고 또 쉽게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그 날리지나 또는 경험했던 어떤 지식들을, 그러니까 뭐 경험했던 네트워크들을 그냥 공유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뭐 이게 물리적으로 엮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런 그룹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정책이 나오든 예산 책정이 돼서 그분들을 인바이트해서 의견을 듣고 그게 비용을 아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민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대신에 죄송하지만 리드하시는 게 아니라 백업해 주시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식의 지원이 돼야지, 만약에 말씀드렸던 그 혁신시작사롱이 어느 관주도나 또는 어떤 단체가 돼버렸으면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한 10대 명인데 지금 7,000명씩 모이는 모임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활발한 정보 교환과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뒤에서 묵묵히 좀 묵직하게 지원해 주시는 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바이오 경제 혁신 원천은 지금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인 것 같고, 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지식의 트랜스퍼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연구자 생태계 그리고 이 전문가 생태계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는 것이 좀 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진필립 박사님께 이 OECD 쪽에서 바라보시는 바이오 벤처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What is a bio venture? 바이오 벤처가 뭐냐? 일단 잠깐 한 걸음 뒤로 가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사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1980년대에 처음 태동해 있었는데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벤처라는 사업을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바이오 벤처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IP 특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 생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회사다, 클러스터다 이런 따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뒤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오 벤처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 회사 그리고 사업 모델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생각이 존재돼야 되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민간 분야를 보시면은 인력 양성이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박사 학위가 꼭 아니더라도 최근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도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까라는 논의를 저희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모여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원자재만 갖고 제품을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도 필요하고 원자료도 필요하고 인재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 봤을 때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한테 이 제품이 도달할 때까지 항상 굉장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흡수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엔지니어링 목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소재를 내가 다룬다고 했을 때 완전히 그건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바이오 경제 1세대, 2세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패를 했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당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킬업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직원의 역량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 기존 기업에는 잘 없는 개념이었죠. 스킬업은 사실 R&D 정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개념의 인력,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 바이오테크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과 그 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세컨 라운드 마지막으로 또 윤세명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바이오벤처 생태계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부에서 생각하시는 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제 표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발제하셨던 우리 스탠다임 실장님 표현을 좀 빌자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보스턴에 있던 라운드 테이블의 의견도 그게 뭐 개인 의견으로 제가 그냥 관전했던 사람으로서 또는 뭐 그와 관련해서 느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는데, 이거 사실 아까 우리 LB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국에서 말씀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뭐 K-바이오 랩퍼브를 우리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해서 인천 송도에다가 만든다, 이게 뭐 하드웨어 인프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태계의 네트워킹을 근본적으로 크리티컬 매스를 모아서 붕업을 하고 앵커 기업하고 연결도 본격적으로 해서 그게 시너지를 내고, 아까 말씀드린 전임상하고 1상, 2상, 3상 간의 그런 구조화된 그런 연결을 만들어 가자, 이런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 네트워킹이 그렇게 예산상으로 돈이 들지는 별로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오히려 생태계의 민에 참여하고 있는 앵커 기업을 포함한 어떤 스타트업과 커뮤니티 빌더들이 그냥 내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뭐 텍스트에서 강조하는 게 give first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그냥 생태계를 주도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름 테라피틱스의 이승주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극 프로모션하고 어떤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생태계랑이 별게 아니고 산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는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병원이 있습니다. 산학연병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좀 안 좋아서 이걸 이제 병원까지 산학연병원 이렇게 하는데 임상이 정말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병원 생태계 주도입니다. 이게 보스턴을 가봤더니 그 생태계가 정말로 공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의대에 사실은 18개 정도 되는 병원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 탑에 사실은 매사추세츠 이제 종합병원 MGH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고 NIH 펀딩도 거의 뭐 넘버원으로 받고 있고 그 좁은 에리어에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클러스터의 정점에서 역할들을 오르가나이즈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생태계가 그렇게 넓은 공간을 꼭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좁은데 밀집돼서 그게 혁신을 완전히 속도감 있게 만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제 병원과 함께하는 이런 구조의 어떤 공간들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킹의 어떤 키맨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걸 만들어 간다면 한국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특히나 수도권에 한국은 유명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어떤 공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만들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클러스터 정책에서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도 사실 랩허브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키맨들과의 네트워킹을 최대한 해서 계속 보완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한 건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고 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가장 기업 정책의 1번이 그런 시장 민간 주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같은 입장이다 정부도.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속도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토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또 앵커 기업의 역할은 또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글로벌 앵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도 임상과 연계된 것들도 연결해 줘야 되지만 노하우를 스타트업 단에서 할 수 없는 노하우 전수가 결국 앵커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사실 고민이 있고 뭐 바이오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큰 한국의 회사라는 게 이제 바이오 시뮬러 쪽은 있습니다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스타트업하고는 연결고리가 좀 없습니다. 이쪽은 제조 기반이고 글로벌 다른 제약사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바 같은 데서 그런 앵커 기업 역할을 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는 오히려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런 쪽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든 앵커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를 좀 주도해 주는 게 대단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진 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이런 어떤 바이오텍에 대한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이 스케일업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거의 차원이 다를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뭐 임상을 진행을 할 때마다 전임상 때 들어가는 돈과 1상, 2상, 3상 가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뭐 3상 때는 거의 돈이 거의 뭐 조 단위로 들어가니까 이런 글로벌 어떤 그런 뭐랄까 신약을 만든다는 게 결국 우리나라 생태계가 정말 글로벌하게 정말로 이제는 간다는 건데 라이센스 아웃만 계속 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바이오 제약 생태계가 한번 이제 퀀텀 점프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버스터가 이런 어떤 신약을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한 거는 이제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의 글로벌한 통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늘었고요. 그래서 임상시장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EU 쪽은 좀 줄고 있고요. 그게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래가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그게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그 스타트업 단에서 바이오텍들이 몇 년 사이에 이제 스케일업이 되면 정말 물꼬가 생기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 시장하고 연계돼서 이게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한 그런 대형 스케일업 자본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와 관련해서는 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병원의 그런 클러스터에서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되게 의사과학자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테크와 어떤 그 임상을 주되게 하기보다는
연구 기반의 어떤 그런 바이오 생태계 안에 역할하는 이런 의사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 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정부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그 테크 기반의 어떤 그 연구 중심 대학들이 그런 데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특히나 또 의대 열풍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우수 자원들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게 한국의 어떤 바이오 어떤 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물꼬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 각종 이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생태계가 어떤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한 넘버원, 투 이런 생태계하고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실질 크로스오버가 어떤 협력도 이번 기회에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또 이제 박성진 전문의께서 말씀하셨던 한인 바이오 벤처 글로벌 생태계가 스트롱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미 어떤 보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생태계의 한인 과학자와 어떤 스타트업 또는 투자 회사들과의 어떤 링크를 좀 공고히 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성공 사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해 전에도 이제 제노스코의 고정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굉장히 뭐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하신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게 이제 국내 어떤 바이오테크하고 연결고리를 공고하게 해서 이게 강력한 어떤 그런 바이오의 한인 벤처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계기가 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 모두 말씀하셨던 그런 해외 팁스의 어떤 거점화하는 것들도 그런 데서 하나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전적으로 사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좀 어떤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들을 만들어갈 필요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그 시장 안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고민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많이 좀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서없는 말씀입니다. 네. 두서없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네트워크와 앵커 기업의 중요성, 대규모 투자 인재 그리고 저희 글로벌과의 생태계 연결까지 사실 저희 이렇게 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랄 만큼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세컨 라운드까지 지금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한 서드 라운드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행정 명령으로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가 나오면서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바이오 분야 안에서 사실은 데이터 기반 AI 뭐 관련돼서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산업 생태계 형성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말씀 주시고 싶은 토론자께서 좀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 합성생물학 아까 이제 바이오 파운더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파운더리를 2000년 뭐 반도체 엔지니어 입장에서 역사를 한번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접목을 해서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뭐 IMF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반도체 비메모리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상장도 하시고 시총이 다 몇천억씩 가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거나 비슷한 시장 상황이었던 대만은 어떠냐? 그러면 대만은 어쨌건 TSMC라는 막강한 지금 파운더리 넘버원을 갖고 있고 그 뒤에 뭐 통신칩 회사 중에 그렇게 뭐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퀄컴만큼 그런 걸 종합한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파운더리란 개념은 바이오든 그게 IT든 반도체든 간에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파운더리 공장 딱 지어가지고 안에다가 반도체 장비 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 회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파운드리도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뭐 AI부터 시작해서 정말 종합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여야지 그냥 공장만 지어놓고 안에 돌아갈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항상 바이오 파운더리 얘기하면은 건물부터 일단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만큼이나 예산의 비중의 상당 부분은 그 파운더리를 운영 내지는 그 파운더리에 맡겨질 제품들, 소프트웨어로 치면은 비메모리 회사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비중이 파운더리 시스템만큼이나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합성 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리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의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한 소위 비메모리나 설계 회사에 해당되는 인프라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볼 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장만 지어놓고 그거를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 이제 아까 다시 얘기 돌아오면 TSMC가 있지만 그 뒤엔 누가 있냐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현재 통신칩의 대부분을 특히 로엔드 건을 다 먹는.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컸느냐? 그 당시 비메모리 하던 대만의 많은 회사들 인수 합병하면서 덩치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 합병이나 인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죠. 만약에 2000년에 창업했던 많은 그 비메모리 회사가 그때 2005년이나 10년 전에 서로 합쳐졌다 그러면 한국은 충분히 미디어텍이라는 회사 같은 회사를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 파운더리 하는데 가장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설계 회사의 인프라나 인력들이 뭐 대만만큼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인프라가.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그런 면에서 이 전체 그림을 설계하실 때 이런 인프라, 그러니까 소위 우리 피지컬 인프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프트 인프라, 거긴 교육도 포함됐지만 뭐 AI부터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체 요소를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이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논의를 진행해 보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건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피지컬 인프라와 함께 소프트 인프라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좀 결론을 도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우리 혹시 김한조 실장님이나 박성진 전무님 혹은 닥터 샤이 멜서 분께 우리 샤이 멜서 박사님께서 좀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또 추가로 좀 주실 말씀 있으신지 먼저 샤이 멜서 박사님께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We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인프라 랩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몇 달 전에 개소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알러진이라는 곳입니다. 이 알러진은 라이펀 대학과 함께 하이랩이라는 굉장히 민간 분야의 참여도 컸고, 그래서 분자 바이오 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대학과 함께 그리고 민간 공공 기금을 받아서 혁신청에 또 기금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합성 생물학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가 참여하고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해서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굴러가도록 어떤 그런 동력을 합성생물학에 만들어주고 있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2주마다 모든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바이러스 벡터가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합성을 해보고 나니까 리스크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합성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줘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같이 부담해 주겠다라고 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게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은 기업이 모든 그 손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학술기관과 정부가 와서 디리스킹 활동에 참여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합성생물학에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물리적인 인프라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랩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쪽에서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합성바이오에서 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일단 합성생물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패널 토론을 들어보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생태계 클러스터에 대한 비유법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한국의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 하위단, 바이오 산업에는 하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I라던가 아니면은 AI 구축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인프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종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세부 요소, 하위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든 하위 요소들이 모든 산업에 다 바이오와 관련된 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엔진이랑 소프트웨어 이 두 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이랑 융합을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덕에 이스라엘과 의료기기 산업 그리고 바이오 융합 AI 스마트 기기를 그렇게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제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융합이 혁신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공정개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냥 잘 돌아가 있을 때는 굳이 공적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어떤 자연스러운 자산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클러스터 그리고 생태계가 생기면서 이게 경제 동명이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돼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김한조 실장님 또 오늘 전체 토론을 듣고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아까 diversity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글로벌을 얘기하면서 한국적인 것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이버스한 환경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는 회사 자체도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다른 분야들 간의 융합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이 또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그런 이코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회사에 취업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뭐 쉽게 생각하면 한국말을 못하거나 아래 한글을 쓸 수 없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 아까 기평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회사의 기술을 10페이지짜리 저 영어로 된 내용으로 요약해서 유명한 그 분야에 가장 유명하신 분께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그 글로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런 다이버시티를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 저희 회사만 해도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극복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도 더 글로벌하게 한국 분들이 더 글로벌 네트워크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이제 산업체에서도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적 구성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진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제 그 베스트 플레이어들하고 일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하고 포스코를 연계시키는 일들만 하는데요. 이제 VC도 저희들이 제일 좋은 데 주고, 예, 또 그 뭐 여기 이 바이오 쪽에서는 CMO, 뭐 CRO 뭐 이런 쪽도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떤 쪽이 베스트 플레이어인가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이제 중심은 이 꽃은 누군가 하면 벤처기업 CEO입니다. 예, 결국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1조 원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조 원의 고난을 돌파를 해야 되고 데카콘, 뭐 헥타콘 더 올라가면 더 이제 큰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 누구도 아니고 CEO가 아주 고독한 프로세스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사실 CEO죠, CEO.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적인 모델을 가지고 세계적인 꿈을 꾸고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그 박태준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다 20, 30대 창업을 해서 10년, 20년 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쿠팡,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분들도 다 20, 30대 창업을 해서 10년, 20년 있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꿈을 꾸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서포트.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업을 하고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네, 포스코가 벤처 생태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포항공대를 포스코가 2조 원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꿈을 꿔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좀 이 모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플로어에서 Q&A 받기 전에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 분들 중에 혹시 좀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혹은 저희 진필립 박사님 혹시 저희에게 또 추가적으로 좀 주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Yes, I mean, 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 저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당시 기계와 전기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가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메카트로닉스가 현대 제조의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자기계가 이제 메카트로닉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바이오 기술도 물론 분자 기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코딩 기술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세 생물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학 같은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생물학이 데이터 풀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 트리지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체 워크프로우를 다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메카트로닉처럼 융합이 돼서 둘 다 함께 가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발제자 토론자분들 이제 모두 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저희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 주시면 저희 또 여기 토론자 분이나 아니면 발제자 분들께서 또 대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찬수라고 합니다. 구중회 전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벤처캐피탈이나 자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기능도 자금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무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벤처 금융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은 경쟁력이 없고 좀 취약한 한국의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이나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전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바이오만 한 25년 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에 투자한 거는 거의 25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제가 99년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바이오 인베스트 피플이라고 하는 벤처캐피탈 모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약사에 계시거나 바이오 전공을 한 박사분들이 이미 심사역으로 들어왔고, 특히 16년도에 MD PhD면서 교수인분들이 벤처캐피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년 이후로는 굉장히 좋은 인력들, 그러니까 바이오의 실제 신약을 10년 이상 경험했던 분들이 업계에 들어오면서 벤처캐피탈 전체 질적 수준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이건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소위 저희 펀드라는 걸 운영하기 때문에 엑시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LP로부터 돈을 받고, 근데 한국에서는 엑시 시장이 그 IPO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M&A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이 경기 어려울 때는 IPO 시장보다는 M&A 시장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IPO 시장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지금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이 작년부터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했던 뭐 포트폴리오 기업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이제 하셨던, 그러면 환경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규모나 양적 요소에서는 이제 상당 규모 커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15년 이후에 제가 들어갈 때 다들 뭐 5억 10억짜리, 제가 투자할 때는 직원 2명에서 5명 정말 시드 단계 투자했거든요. 그런 투자를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야, 네가 아무리 뭐 초기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엑셀레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진짜 시드 단계부터 심지어는 해외 기술을 사다가 또는 일종의 기획 창업 형태로 하는 회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MD, PhD면서 바이오 투자를 한 20년 했던 바이오 전공의 분들이 만든 그런 바이오 전문 엑셀레이터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역시 한국의 가장 또 하나의 이슈는 앵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제약사들이 특히 한미가 이제 저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런 앵커 역할을 할 만한 회사가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유한이나 지금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엑셀레이터들, 바이오 스타트업들하고
투자도 하고 교류를 하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뭔가 이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그거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고 벤처 캐피탈은 어쨌건 양쪽으로도 성공했지만 이제 질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전문 펀드라는 게 몇 번 복지부나 여러 부처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백신 펀드라는 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 돈 주시는 LP들이 되게 돈을 잘 안 주시려고 그래요. 바이오자 들어가면 요즘은. 그래서 그 백신 펀드 같은 그런 전문 펀드들이 나와야지 그나마 좀 특화된 쪽으로 예산이라기보다 투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나의 주요한 핵심 성장 산업으로서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길 거냐 하는 거고 심사역들은 지금 전체 거의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벤처캐피탈 인원이 한 2,000명 됩니다. 그 1,200명 중에 제 기억에 작년 기준으로 200명이 넘어갔고 그중에 박사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 섹터 ICT 컨텐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거는 미국의 정말 경험 많은 기획 창업을 할 정도의 그런 베테랑들이 좀 더 경험을 쌓고 기업을 도와주고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건 예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고 그거를 어쨌건 시간과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환경 넘어가면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 자리 빌어서 지금 바이오 스타트업들 대표님들한테 굉장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매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벤처캐피탈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드라이 파우더가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버티셔서 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바이오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요. 오늘 심포지엄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90분 넘게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 토론자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가 정말 정책적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돌아가서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과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조 연자분들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기빈 여러분, 이제 2023 글로벌 심포지엄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대표하여 저 역시도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